취득세 중과는 조정지역에서만 있다. 비조정은 없다. 과연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 기사를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유용하고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부러 기자님들이 그렇게 틀리게 쓰려고 한 건 아니고 기사라는 게 압축해서 써야 되잖아요.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좀 그거를 다 풀어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핵심만 적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해당 기사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좀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카페에 적은 글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제 생각 노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제 생각을 좀 적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9일날 제가 올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중간에 몇몇 오류가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했죠. 요 이미지는 그 기사를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 자, 보시죠. 5억 원의 산집을 2년 직접 거주한 뒤 12억에 팔면 양도차익의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렇죠? 2년을 직접 살지 않고 팔면 차익 7억 원에 대해서 42% 세율을 적용하니까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좋아요. 자, 근데 제가 박스 친 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 월세를 내줬다가 2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반반이죠. 자, 지금 서울이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빼고 전부 다 이제 비규제 지역 바뀌었죠. 비조정이죠. 자, 비조정에서 내가 하나 취득을 했어요. 강동이라고 해볼까요? 강동이라는 걸 내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비과세 받을 때 거주권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맞죠? 그건 맞죠. 그런데 내가 이걸 팔 때 다른 주택이 있었다. 그래서 3주택이었다. 그럼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되려면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그 외에 비과세 특례에 해당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거밖에 없어요.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해버리면 비과세 된다는데 그건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해당 주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놨어요. 해당 내용처럼 되려면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해야 된다. 만약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3년 안에 못 팔았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얘 비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놓고 봐버리면은 마치 그냥 내가 지금 서울에 한 두세 채 사버리고 전세로 세팅해 놓고 나중에 팔면 다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기사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아래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명백히 잘못됐다. 자, 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용인시에 집을 갖고 있는 이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로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때 이번 조치는 22년 12월 21일 그때 조치입니다. 취득세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3년 2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건 실제 통과되는지 봐야 돼요.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 전에 집계약을 했어도 5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좀 애매해. 왜 5일이야? 12월 21일 이후면 되는데. 근데 뭐 넘어가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가져온 게 이거였어요. 참고로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해요. 제가 이렇게 쳐놨죠. 이건 틀렸지. 미안하지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빨리 속으로 답해 보세요. 틀리죠. 아니, 왜 취득세율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을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깜짝 놀랐다. 이게 왜 안 되냐. 들어간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정부 보도자료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보시면
2주택까지는 중과 안 하겠다. 그런데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12%, 8%였는데 4주택 법인은 12%, 12%고 요 12%, 8%를 3주택 같은 경우에 12%, 8%를 50%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때 12%는 조정 대상 지역, 8%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그럼 다시 봐요.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살 때만 발생해요. 맞아, 틀려요? 틀리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오류가 났을까 기사에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매매, 무상으로 명의 이전. 쉽게 말해서 유상매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매매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이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3주택 이상은 이제 중과가 들어가죠. 취득세 중과. 그리고 이게 12%였는데 6%로 내려가고 8%였는데 이제 4%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 맞죠?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표잖아요. 요 표. 요거. 그쵸? 네. 자, 그런데 무상 이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증여하는 경우에 이때 증여취득세가 있잖아요.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가 원래 3.5%였는데 12%로 늘렸잖아요. 2020년 8월 달에. 요때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데 무조건 12%가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이면서 공시가 3억 이상인 경우에 12%가 들어가요. 이때 조정이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전부 다 조정을 비조정으로 풀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3.5가 적용되겠지. 얘랑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랑 헷갈린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때 이 기자분이 쓰고 있는 거는 이때 취득세율 중과는 증여취득세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 근데 뒤에 내용 보면 이게 증여취득세가 아니거든, 지금.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한다잖아.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기사 단톡방 같은 데 공유하니까 오 이렇게 봤다가는 진짜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고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집 중개할 때 이거 보고 해버렸다. 이거 해당 언론사에서 나왔다고.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만 된다. 비조정은 안 된다. 막 사버려. 비조정을. 서울이 비조정 됐다고. 그럼 나중에 8% 맞아요. 8%가 아니라 6%, 4%. 네, 조심해야죠. 물론 다른 부동산 다 4%이기 때문에 이제 8%에서 4% 내려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2%를 맞을 것도 이제 6% 맞으면은 12%보다 훨씬 나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1에서 3% 맞는 것보다는 세긴 세죠. 3% 맞고 6% 맞아버리면 이제 2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그 자체 뭐 6%냐, 8%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한 돈을 내고서라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사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왜 12%를 내고 취득을 했겠습니까? 다 그만한 계산을 해본 거죠.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가격보다 더 예상 시점에서 더 낮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 예상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연습을 해봐야 저만의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측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은 계속 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1에서 3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는 세대기준 주택수죠.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아는 세무사님한테 들었는데 세대기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세대 분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할 때 예외적으로 자녀 같은 경우에 뭐 미성년, 아니 그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나머지가 다 안 돼 버려요. 그럼 이제 일정 소득으로 가지고 뭐 20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그 일정 소득에 있어서 제대로 소명을 못 해가지고 세대 분리 안 해서 중과 맞은 케이스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지방세법 이쪽도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많이 더 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설프게 세대 분리하거나 그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취득세율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집을 살 때만 발생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자님이 잘못 착각했다. 유상매매 일반 거래하고 무상 이거 증여취득세 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이걸 지금 짬뽕이 된 것 같다 머리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끼리 이제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너무 요즘에 정보가 많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좀 골라서 들으시고 싶으시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고요. 물론 저도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거 없게 하고 나중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은 좀 정정이라든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규제를 해놔가지고 이걸 하나씩 푸는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버린다든지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율 같은 거 이런 거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이 가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강의 자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책 쓰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